안녕하세요. 밤의 미스터리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편안한 시간에 들려드리기엔 너무도 아픈 현실의 이야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2024년 5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의대생 살인사건입니다. 수능 만점을 받고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한 남성이 자신의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계획적인 조작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했던 악의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인 수진 씨와 가해자인 최동욱,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둘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을 기억하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둘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더 소통을 하다 보니까 둘이 친하게 지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한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2월, 운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운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최동욱이 수진 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며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2024년 2월 24일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당시 화목한 가정의 막내딸로 자수성가한 부모님처럼 자신도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멘사 회원이 될 정도로 똑똑하고 시험도 한 번에 패스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죠. 그런 그녀가 최동욱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이 볼 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딸이 최동욱과 만나면서부터 눈에 띄게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술을 원래 마시지 않았거든요. 만나면서부터 이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평소에는 행동이 굉장히 밝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어요. 만나기 전만 해도 저희 가족 얘기를 더 잘했었는데 만난 후로부터는 최동욱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만으로도 충분히 걱정스러웠을 텐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유학 가면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최동욱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수진 씨 어머니는 당연히 깜짝 놀라서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라고 반응했지만 수진 씨는 오히려 최동욱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니다, 이건 집착이다 라고 설득을 해도 수진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다른 여자는 때리고 막 때리고 뭐 귀 잡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여자가 힘들어하고 하는데 엄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그러니까 너는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무서운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엄마, 걔는 나 안 죽일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 순간부터 최동욱의 가스라이팅이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두고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동욱이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기법이었어요. 심리적인 기복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크게 갈구할 때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가장 배고플 때입니다. 아주 갈구하게 할 때 만족도가 확 올라가고, 이런 진폭을 높이는 방법이 가스라이팅 방법입니다. 즉, 일방적인 사랑과 차단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식자의 심리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최동욱은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도 수진 씨의 연락은 무시하는 등 일방적인 차단과 접근을 반복하며 수진 씨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애정 표현은 과할 정도로 심했다고 해요. 주변 친구들도 애가 친구를 좀 사랑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해 보였다고 증언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조심스러운 조작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제한 지 53일 만인 4월 16일, 구청에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53일,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철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50며칠 만에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매우 쉽게 가스라이팅이 되잖아요. 실제로 최동욱은 수진 씨가 유학을 떠나기 전 그녀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정 상속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피해자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 아래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수진 씨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최동욱은 상대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반면 수진 씨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수진 씨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실제로 최동욱은 수진 씨가 유학을 떠나기 전 그녀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정 상속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피해자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 아래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수진 씨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최동욱은 상대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반면 수진 씨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수진 씨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진 씨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당연히 수진 씨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혼인무효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수진 씨가 전화를 걸어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혼인무효 소송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수진 씨가 자해를 했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수진 씨 부모님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참담했어요.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벽이며 장이며 피가 다 있었고, 문제는 혼인신고로 인해 최동욱이 수진 씨의 법적 보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해로 수술을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을 한 후에 24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이 가능해요. 수진 씨는 최동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 그래, 내가 갈게. 버스 타고 금방 갈 거야. 기다려. 하지만 최동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와 SNS 등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계셔서 수술은 할 수 있었지만 수진 씨는 왜 안 오냐며 엄청 울면서 괴로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후회한다고,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 씨가 자해로 입원한 지 4일 뒤 수진 씨 아버지 회사로 황당한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최동욱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당연히 전화를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동욱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랬어요. 따님 상태는 어때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 둘이 사랑하니까 내버려두면 좋겠어요. 수진 씨 아버지는 당연히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이니까 나는 게 없으니 학교로 제명 요구 서장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는데 최동욱의 부모가 아들의 혼인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동욱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어머니께 좋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혼인신고했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양가 부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를 했는지 묻는다는 건 평소에 최동욱이 혼인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했었다는 뜻이거든요. 다행히 수진 씨도 회복하며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굳히던 그때 최동욱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최동욱은 법적 보호자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 씨는 나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다며 또다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최동욱의 말을 다시 믿게 되었던 거죠. 가족들의 설득도 소용이 없었어요. 수진 씨 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화를 내고 싶었는데 저는 집사람이랑 제 딸이랑 다 참았어요. 왜냐면 이미 자해하고 나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딸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지켜보자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붙잡을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집을 나갈 때 한 마지막 말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엄마, 오늘 엄마 보는 게 마지막이네요. 수진 씨 어머니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시죠. 보내지 말고 그냥 붙잡을 걸, 우리랑 살자고 할 걸. 후회되는 게 마지막에 잘 가라고 집에서 보낸 거. 그리고 2024년 5월 6일 그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9번 출구 앞 영화관이 있는 15층 건물 옥상에서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최동욱은 뛰어내리겠다고 수진 씨에게 연락했고 수진 씨가 그를 말리러 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수진 씨의 목에 경동맥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미리 구매한 것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후 4시 35분경 최동욱은 수진 씨를 데리고 강남역 고층 빌딩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옥상 깊숙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어요. 이전과 다를 것 없던 평범한 대화로 시작됐다고 해요. 최동욱은 수진 씨가 어려워하던 비문학 지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서 꺼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최동욱의 공격은 목과 얼굴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발견된 상처만 20여 개, 왼쪽 경동맥과 경정맥이 치명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 근육이 다 노출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여러 번 베인 상처와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부학적 지식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마 부위를 선택하는 데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의대생이라는 전문 지식을 악용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다시 칼로 찌를 당시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나? 라는 질문에 최동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사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라는 질문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피가 많이 흘러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즉, 죽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도 또다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 후 사체 훼손에 해당하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5월 6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악몽을, 정도가 아니고요. 제 딸 얼굴 만졌을 때 전체가 구멍이 있어서 사람 머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겠으면 눈이 감기지 않아요. 눈을 제가 감으려고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동욱은 왜 자신을 사랑했던 수진 씨를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최동욱은 혼인 무효 소송이 학교에 알려지면 의사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수진 씨가 혼인 무효에 동의한다고 설득했고 소송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최동욱에게서 분노가 느껴진다고 분석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사하면서 눈 부위를 이렇게 사후에 더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감정이 많이 격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에 대한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잖아. 자기한테 의사 면허를 빼앗으려 했고 그 피해자의 아버지나 뭐가 막 소위 말한 협박을 듣게 했잖아요. 나를 범죄자로 만들 것 같다. 당연히 거기에 분노를 느꼈어야죠. 주고받은 문자 속에서 보면 혼인 무효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좋아해. 계속 너랑 연락할 거야 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연결됐다는 건 피해자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신고 사실 자체가 가해자한테 중요했던 거죠. 즉, 수진 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면서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가해자가 동성과 가학적 성관계를 해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해자를 자신의 입신양명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최동욱이 수진 씨에게 너희 재력으로 개원원해 애가짜 라는 말을 했다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수진 씨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최동욱에게 수진 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단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최동욱 가족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수진 씨 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건 바로 최동욱 가족의 태도였습니다. 피고인 가족이 이제 보통 사과 편지를 많이 보내오잖아요. 전혀 없었고요. 그 살해한 그 당일날에도 그런 게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었고요. 사건 당일 급히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 부모님은 한 중년 부부와 마주쳤다고 해요.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고개를 떨구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통화하는 거예요. 저희를 멀뚱멀뚱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해자 부모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가해자의 반응을 보면 가해자 유치장 있을 때 가해자 아버지가 하트를 그려요. 가해자를 향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저기서 아직 피가 마르지도 않은 그 시간에 우리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구나. 정말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실화탐사대가 최동욱 부모를 찾아가 봤다고 해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 정지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재판 중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더 말을 못해요. 변호사나 알겠습니다.
우선은 근데 저희 이거 지금 취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문을 닫아버린 가해자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2024년 12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진 씨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검찰은 최동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6년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체 훼손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심 판결에 따르면 최동욱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점, 점수는 중간 위험군,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수진 씨 가족은 좌절했습니다. 가해자 가족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말이 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너희 가족 죽일 수도 있다. 저는 그 협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 26년이 아니라 가석방되면 더 짧은 기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제 처하고 저 큰딸이 계속 집안에서만 못 나가고 8개월째 살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타겟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느냐를 심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노의 이성을 잃어서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행위든, 그러니까 그 폭력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봐야 하는 거예요. 살인의 동기에 따라서 형량 구간을 설정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에 혹은 이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살인은 보통 감정 동기 살인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친밀한 관계 폭력의 비난 동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신뢰가 요구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사안이거든요. 비난 동기로 갔으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행히 2심에서는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동욱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사례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의 결과와 피해 정도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이 정신상태 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형량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좀 더 합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2025년 9월 11일 드디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동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최동욱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동욱은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되었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무거운 형량이 확정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첫째,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입니다. 최동욱이 수진 씨에게 사용한 심리적 조작 기법들은 정말로 교묘하고 치밀했어요. 일방적인 애정과 차단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미리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의 관심과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수진 씨 부모님도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셋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53일 만에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법적 허점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연인 간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무거운 이야기였고 때로는 듣기 힘든 내용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작하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동욱은 결국 징역 30년이 확정되어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수진 씨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는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밤의 미스터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평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의 미스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밤의 미스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좋은 밤 되세요.